자, 여러분, 오늘은 10강 보겠습니다. 10강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봤던 9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조금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을 계속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별도로 다시 읽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이 식빵 같은 경우는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부터는 되게 역사, 시간과 관련된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세계사 정도를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로 이 부분을 함께 그 방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조금 예전에 세계사 공부할 때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체제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들은 아니라 숙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긴장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관련돼서요. 먼저 내용 먼저 그냥 일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죠. 자, 먼저 국가체제 정비와 상호교섭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관료제, 주의 봉건제도, 진액 9년제도, 고조선 한무제 요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료제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조금 밀접하고 가까운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 진나라 한나라 요 시기가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그리고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그 중앙집권 국가의 탄생 시기까지 걸쳐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래전에 진행되어진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 국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열기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체제 정비와 상호교섭 부분에서 생각열기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를 패배시킨 유방은 이제 한나라의 통치 제도를 정하여야 했습니다. 봉건제를 쓸 마음이 없었던 유방이지만 자신을 따라 싸운 공신들을 푸대접한다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7명을 왕으로 봉하고 공신들을 열후로 삼아 한 개의 현을 단위로 한 봉읍을 지급해 그곳에서 징수된 조세가 그들의 수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국과 후국을 제외한 나머지 영토는 진날의 9년제를 본받아 다스렸습니다. 이리하여 봉건제와 9년제가 섞인 통치체제가 탄생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군국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이미 그 전에 들어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봉건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봉건제도라고 하는 시기는 중앙에 있었던 종국, 다시 얘기하면은 주의 왕실이 지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종실의 친척들과 혹은 공신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줘서 분봉하는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고요. 그 분봉되어진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독립적 성향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봉건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 결국에는 주나라 왕실의 그 위험은 아주 떨어지게 되고요. 각각의 제후국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혼란한 시기가 전국시대 때 계속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로 통일한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가 시황제 때는 국가를 하나로 통일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군현제도라고 하는 이런 통치제도를 통해서 중앙이 지방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진시황 사후 이게 중앙의 그 권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많은 내후 외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나라 때가 되면 이미 북방민족이었던 충노나 이런 사람들의 침입이 많아졌고요. 내부적으로는 환관의 바로를 비롯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춘추전국 시대 때의 열국들이 막 봉기를 해서 그 진나라 황실에 대항하는 모습들도 막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승오강의 난과 같은 농민반란들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나라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였던 항우, 다시 얘기하면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대표될 수 있는 항우가 등장했고, 또 하나는 한나라로 대표될 수 있는 유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항우와 유방의 그 초나라, 한나라의 이런 쟁패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유방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까지 제압을 하여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중국이 혼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통일하고 정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유방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국가를 만듭니다. 항우는 적어도 진나라가 행했던 것과 같이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이용을 해서 항우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에 유방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다시 얘기하면은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한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유방 자체도요, 군현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봉건제를 채택하려고 하느냐, 사실 봉건제를 쓰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봉건제를 잘못하다 보면 다시 자신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다시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을 키워줄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봉건제도를 쓰기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군현제도와 봉건제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일명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국제라고 하는데, 중앙 및 중요한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외곽 지역에 7구역을 마련을 해서 그 7구역은 제후들에게 분봉하는 형태로 군현제도와 봉건제도를 절충하는 방식의 제도를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방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런 유대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제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유방이 죽고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제 황제권이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유대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나라에 무제 있었잖아요. 그 무제가 들어서기 전에 무제의 아버지였던 경제가 통치를 할 때요. 이 7개의 나라, 오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7개의 제후국이 이 한나라 황실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어렵게 무제의 아버지였던 경제가 그것을 이제 진압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제 때 무제 때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9년제 체제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방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던 당시가 호족의 연합적인 성격을 가진 특징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라 초기에는 느슨한 형태로 황제권을 유지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생각력의 부분에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부분은요. 각국의 관료제 정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국가 간의 상호 대결과 교역 내용을 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각국의 관료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도가. 왜냐하면은 국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생활과 분위기, 국제적인 관계가 모두 절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와 특징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성립 초기입니다. 특징은 왕권이 미약했고 통치의 제재가 미비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요, 통치 체제입니다. 통치 체제가 미비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형태로 국가 체제가 운영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제사가 중시됐고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신의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의 특징이 보인다. 이런 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그 밑에 있는 건국 신화를 통해서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국자에 대한 신성화, 이것이 건국 신화로 발전이 되는데 국가위기시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우월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다시 얘기하면 선민사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동아시아의 건국신화 그래서 왼편에 보면 나오는 거 있어요. 중국, 뭐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중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사망오제 신화가 있고요. 유목민은 게세르, 한민족은 단군, 일본은 아마테라스, 베트남은 라콩권과 뭐 어우권 뭐 이런 얘기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봤을 때도 다 신이 어떻게 했다, 인간 세상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국가체제의 정비 부분인데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첫 번째 왕위 셋을 봅니다. 부자 상속세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속제도의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뭐 선출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선출제로 가고
형제 상속의 형태나 부자 상속의 상태의 그런 상속제도의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왕위 세습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과 더불어 국가체제 정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그리고 이 관료제도도 중층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일원적 형태의 관료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왕이 신하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신하도 자기 동네에서 신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은 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유일하게 국가에서 관료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군대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과거에는 그런 국가 차원이 아닌 세력가나 가문 뭐 이런 등등에서 여러 결이 다른 군대가 만들어졌다면 중앙집권 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가 유일하게 군대를 다스리고 힘을 하나를 뭉치는 방식으로 이제 군대 제도가 운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관료 제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진나라는 이제 삼공구경제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 한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이 삼공구경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하지만요. 이제 이유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나라 당나라 시대 때 봤을 때 삼성육부 제도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이제 마련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들이 이제 쭉 형성이 됩니다. 고조선은 비왕,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박사 이런 관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직들이 어떻게 구성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솔직히 지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관직이 존재한다는 것만 기록이 돼 있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흉노는 선우 밑에 여러 왕이 존재하고 왕은 개별 영지와 1만 명의 기병, 1만의 기병이 소유가 됐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예요. 오타났네요. 소왕 등 하위 조직, 천장, 백장, 십장을 통솔하고 군사조직 형태의 통치기구가 정비가 됐대요. 일단은 요 천장, 백장, 십장과 같은 하위 조직의 운영은요, 뭐 단순하게 흉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목민족에 보면 이 유목민족이 하나로 합쳐져서 군대를 일으키거나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하부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군대가 육성이 됐는데 전쟁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지방 체제가 이제 정비가 됩니다. 주나라는 이제 봉건제였다.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 때가 되면 군현제, 그리고 한나라 때가 되면은 한나라 고조 때 군현제가 군국제가 실시됐던 것이 이제 한나라 무제 때가 되면 완전히 군현제로 이제 완착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중국에서 군현제가 딱 만들어진 건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나라 시황제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고요. 한나라 때 군국제에서 언제 군현제도가 딱 완성이 되냐라고 하면 한나라 무제 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군국제도에서 군현제도가 바뀐 것들 있잖아요. 그 제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중앙의 중요한 지역들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군국제이지만 이후에 봉토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모든 지방을 통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것은 군현제다. 그럼 군현제 언제? 바로 한나라 무제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최초로 군현제도를 실시한 것은 진나라 시황제 때고 한나라 시대 때 군현제도가 완착되게 된 것은 언제? 만들어진 건 언제? 바로 한나라 무제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행정의 효율화인데요. 이제 문서가 이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행정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 활용이 되었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해요. 뭐냐? 문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기록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기록을 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업 목적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정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업이나 행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조직이 방대해지고 분화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사람의 머리, 기억력을 가지고 뭔가를 기억해서 하는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법에 의한 통치 질서가 확립이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춘추전국 시대 때 벌써 여러 제자백가가 등장하고, 그 제자백가가 등장하는 가운데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게 법가사상이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진나라 한나라 시대 때는 법에 의한 통치 질서가 확립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들에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확산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나라, 상황, 이사 이런 사람들이 법가 사상가들이 등용이 되면서 엄격한 법 질서를 확립하고, 부국강병, 요거 기억해 두세요. 무엇이다? 부국강병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목적을 많이 가지고 통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요, 8초법금은 시행을 하는데요. 신분제, 사유재산 제도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나름의 이제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런 틀들을 이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 간의 대결과 상호 교섭인데요. 자, 흉노 봅니다. 농경민에 대한 교역과 약탈이 병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나라 고조가 이제 한나라 고조를 물리치고요. 대량의 군락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교역을 이제 하게 되고, 이때 왜 그런 거냐면요. 한나라 고조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이것과 동시에 흉노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한나라 고조가 흉노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제압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진나라 이후에 이제 한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흉노와 나름대로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침입을 이제 막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반대로 흉노는 한나라 고조를 물리쳤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물론 전쟁 과정에서요, 고조가 흉노한테 패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1대1의 완벽한 싸움 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나라 오한 등에게 이제 공물을 징수했다라고 하는 거 이때는 좀 강했네요. 기원 전후 시대입니다. 고조선은요, 전국 시대의 한나라였던 연나라와 이제 대립을 하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이후 한나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한나라와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나라와 대결할 정도로 정말로 강성했던 나라, 한게 기원전 한 4세기에서 3세기 무렵인데, 그때 정말로 고조선이 강한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연나라가 그래요. 뭐냐면, 고조선이 스스로를 왕으로 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연나라가 되게 기분이 나빴고, 이것에 대해서 고조선도 이제 연나라와 대립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립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중국과의 교류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의 정복전쟁인데요. 이게 기원전 2세기 무렵입니다. 흉노에 대해서 얼마나 원수 같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제가 황제권을 강화하면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무제가 황제에 올라간 게요,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4살 무렵에 올라가거든요. 사실 어릴 때 왕권에 올라가게 되면 왕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무제 때는 왕권이 강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요. 그 부왕이었던 경제가 굉장히 통치를 잘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어릴 때부터요.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동중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기용이 돼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가르침을 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제 또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른 나이부터 황제권을 어떻게 하면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들의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흉노를 공격합니다. 고비 사막 이북으로 이제 축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요. 예전에는요, 흉노를 치러 가면 흉노가 막 사막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추적하지 못하면 조금 숨어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변경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막 분탕질 하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흉노를 이 중국 군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얘네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랬는 건데 한나라 무제 때가 되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얘네들을 토벌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고비사막 이북까지 쭉 가서 이제 축출을 하게 되고 깐수 지역에 둔전 9년 설치해서 아예 그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 흉노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흉노를 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갔던 군대가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거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후에도 이제 교류가 됐지만 사람들 보면은 서양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얼굴 모양이나 골격 그런 것은 동양 사람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모습들 보이게 되죠. 이제 이 뒤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민족의 이동 뭐 이런 것들 이제 인구의 이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인구의 이제 혼합 형태 같은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남비핵과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9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접 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직접 통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 9년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북부 베트남 진출합니다. 그래서 물소불, 상하 등의 남방 산물들을 획득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나라 무제 시대 때 영토 확장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눈에 쏙 보겠습니다. 국가체제 정비와 상호 교섭 부분인데요. 자, 체제 정비 정리하면 농경국가는 관료제와 군연제, 중앙집권제를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유목국가는 예를 들어 흉노 얘기하는 겁니다. 연맹체의 성격이 강했다. 선호와 자현왕, 우현왕 같은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예하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단위의 집단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농경국가는 전통적으로 한 곳에 정착해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기가 어렵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유목국가는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흉노의 성장입니다. 기마전술을 수용했고 기마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강력한 국가가 성장이 되었다. 한과 대립했고 비단을 통해서 비단 같은 것들을 이제 교역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재밌는 얘기는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비단 수출하잖아요. 이제 좀 시간 지나서 비단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 의문을 가졌대요. 이게 누에고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했고 어떤 짐승의 털이냐 나무에서 나오냐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누에 고치 있잖아요. 그 누에 나방에서 이 누에 나방이 알을 낳으면 그게 이제 뽕나무를 먹고 이제 누에가 자라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삶아서 실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비단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알맹이, 그 번데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가 먹는 식당에서도 가끔 먹잖아요. 그 번데기,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자, 대결과 교섭입니다. 한무제의 이제 팽창인데요. 흉노가 격퇴됐고 난비엣이 멸망했으며 고조선이 멸망됐다. 한나라 교섭은 흉노와 화했고 고조선과 교육했으며 베트남의 남방산물이 이제 중국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요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갈등 관계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어떤 경우는 갈등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들이 이제 잘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와 그런 관계들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하고요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경제교역 같은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물론 지금은 좀 경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야 뭐 무역 제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경색된 측면인데 반대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굴복한다 뭐 이런 부분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피곤하게 대립과 갈등 관계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게도 나름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역사 문제, 외교 문제 같은 것들을 하루속히 해결을 해서 원만한 국가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막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라고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다원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현명함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생각하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삼항오제 설화 신화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삼항은 일반적으로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를 말하며 천황, 지왕, 인황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망 가운데 여신이 여화씨 대신 수인씨와 축융씨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희씨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해 주었고 신농씨는 농사 짓는 법을 전해 주었답니다. 여화씨는 인간을 창조했고요. 사마천은 사망의 전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사기 기술을 오제 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마천이 오제로 든 것은 황제 헌원, 전욱 고양, 제곡 고신, 제요 방훈, 제순 중화이며 별도로 소호 등을 드는 경우도 있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 같은 경우도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기록하느냐 뭐 어떤 집단에 의해서 믿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전설은 다양한 신화 전설이 혼입된 것이며 도덕적, 정치적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서 그 기원은 애매합니다. 오행설이 일반화된 전국시대 말 이후 이야기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 진나라를 세워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를
황제라는 호칭을 여기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오제의 기운과 그들 이후의 최초의 황제를 의미하는 시제를 넣어 장명을 한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진시황의 시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오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고 이 문명이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이었고 고대 중국의 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망오제 설화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들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테라스 설화 있죠? 거기 이제 일본 겁니다. 봅니다. 천상계에서 혼돈의 바다를 내려다 보던 새 신령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신, 이자나기가 신령에게서 받은 창을 혼돈의 바다에 넣고 휘저었다가 꺼내자 창 끝에 묻은 소금물 몇 방울이 떨어지면서 일본 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자나기가 여신인 이자나미와 결혼하여 아이 대신에 혼슈, 시코쿠, 규슈 등을 낳았고 불의 신을 낳다가 이자나미가 죽게 됩니다. 죽은 이자나미를 찾아 요미노쿠니까지 쫓아가서 도망쳐 나온 이자나기는 부정한 몸을 씻기 위해 목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홋카이도는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오냐? 홋카이도는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일본이 장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일본의 신화 얘기가 나올 때 혼슈, 시코쿠, 큐슈 정도로만 얘기가 나옵니다. 홋카이도도 이제 나중 얘기고요. 왼쪽 눈을 씻을 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태양의 여신이 오른쪽 눈을 씻을 때 쯔쿠요미 노미코토라는 달의 여신이 코를 씻을 때 스사노 노미코토라고 하는 바다의 남신이 생겼습니다. 스사노는 맡겨진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 이자나기에게 쫓겨난 뒤 누나인 아미테라스를 찾아가 그곳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추방이 되죠. 스사노는 이즈모노쿠니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머리 8개 달린 큰 뱀을 죽이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직계 후손인 오쿠니노시 노카미는 야가미 히메와 결혼해서 다른 형제들이 물려준 나라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천상계에서는 지상세계는 천상계의 신의 자식이 다스리게 되어 있다고 오쿠니누시 아들에게 나라를 요구하며 니니기 노니코토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니니기는 옥과 검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 신을 낳았고 그 직계 증손자인 와카미케노 노미코토가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대개 보면은 이제 초대 천황 인간으로서 이제 이야기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진무 천황이 이제 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은 대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일본의 황실은 다 인간이 아닌 신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요. 일본 국왕은요. 일본 국적이 아니래요.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이제 일본 갔다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일본 국적이 아니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는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이 일본의 국왕을 신의 자손을 대우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재밌다고 얘기를 하냐면 엄연히 뭐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신적인 부분들을 이제 부여해서 현실적인 삶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안 맞는다 그럴까 뭐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나라가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실제로 선생님도 일본 갔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와의 분위기가 좀 잠옷 다르다라는 느낌들은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속속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도 천신의 후손이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별 왕조의 정당성이 역사를 이끌어온 반면에 일본에서는 신화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끌어가는 끈으로서 오늘날에도 천황은 신으로 종교적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름 이제 국가적 특징이겠죠. 뭐라고 비난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특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 얘기를 하는데 단군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 생물학적인 부분에까지도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 신화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구심체적인 역할인 것이고 민족 정신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좋은 그런 자료이고 지침인 것이지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까지도 이게 적용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특징들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는 홍익인간 정신같이 널리 인간을 뭐 이롭게 한다, 국제평화주의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선호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박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우리와 남을 이렇게 가르고 나누는 이분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요거까지 이제 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지금 진나라 한나라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인구 이동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11강이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 얼추 이제 계약 때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요번 시간 다음으로 한 4번 정도, 3-4번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학교에 와서 다시 반복을 해서 이 부분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요 템포에 맞춰서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교과서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드린 요 학습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면 노트 필기는 꼭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행평가 반영해서 검사할 거고요.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부분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20일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계약을 하고 학교에 도착을 오면 뭐,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뭐 이렇게 바쁘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누가 주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태고, 우리는 내년에 또 입시를 해야 되고, 시간들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그 5월 20일 우리가 바로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가 시작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물론 20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자습을 어떻게 할지 보충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이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반드시 끝까지 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서 알다시피 우리가 수시 전형보다는 이제 정시 전형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을 지금 엊그저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수능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 재수생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 특히 수시 종합 전형에 목을 매서 나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학교로만 가고 끝낼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수시 전형, 종합 전형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 문제집 펴놓고 교과서 펴놓고 바로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해 나가셔야지 3학년 때 가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 집에 있다고 이렇게 늘어지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약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시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들 미리 준비하시고 상담할 수 있는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1년치 각 월별, 주별, 일별 계획 꼭 세워두시고 선생님이 예전에 드렸던 그 계획표 작성해 보셔서 그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율활동 공지사항에 보면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그 계획표 보시고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 꼭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강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11강 내용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